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자주 만나가지고 사실 인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만나고 또 뭐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을 늘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만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진동섭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 그냥 만나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이제 교육계에서 30년 넘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영상으로 남겨보자. 책도 그동안 진동섭 선생님은 책도 워낙 많이 쓰셨고 저도 이제 가끔 책을 썼는데 주로 참고서 위주로 써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진동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라든지 경험, 노하우를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학부모들한테 풀어서 진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범람한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성이 신씨고 진씨니까 신진대사라고 사실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게 뭐 딱 적합한 그런 제목인지 타이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진동섭입니다. 옆에 신동원 선생님하고 우리가 2000년쯤에 만나서 20년 넘게 같이 붙어 다니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세상의 이런저런 입시와 교육과정과 그 다음 학생들의 학습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뭐 제 소개를 한다면 저는 1982년에 처음으로 교단에 쓴 것 같아요. 저쪽 강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였던 대성고등학교 거기서 첫 발을 1982년에 내딛고 교단에 올라간 거죠. 그러고서 1986년에 흉고등학교에 와서 흉고등학교에서 1900년대를 다 보내고 2018년 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고등학교에서 대략 3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강북에서도 이제 꽤 오래 근무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특히 대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 흉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속에서 한 30년 동안 담임도 하고 뭐 또 교감이라든지 또 뭐 교장도 해가면서 굉장히 그 교육계에 대해서 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학습지도라든지 진학지도 쪽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주제를 정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사님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울대 그거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사정관 생활도 한 3년 가까이 3년이나 하셨고 영동일고 지금 영동여고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거기서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이든 아니면 국어 논술이든 토론이든 이런 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으신 게다가 또 최근에는 인하대학에서 진로 진학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원에서 한 3, 4년 넘었죠. 수업하신 지가. 네, 뭐 4년 했나봐요. 네, 한 4년 정도 하셨으니까 대학원 수업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 얘기가 너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진사님이 지나온 얘기를 한번 저도 듣고 싶으네요. 뭐 따로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자세히 좀 그 다음 지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얘기하다 보면 뭐 그 어쩌면 야 전호인네 저렇게 나이가 많아. 저도 1983년에 영동여자고등학교에 처음 국어 선생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83년이니까 뭐 얼마나 됐나 오래됐죠. 40년 됐나 봐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둘의 공통점이 예, 손주가 초등학생입니다. 예, 저는 82년에 시작했고 83년에 시작했으니까 교단은 40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도 열심히 하고 초창기 때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가르친다. 저 사람이 지금 뭘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 당시가 이제 학력고사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진학 지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시가 또 수능으로 바뀌니까 수능 얘기하게 되고 또 논술을 보니까 또 논술도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입시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해가면서 쭉 그 지내오다가 밖에서 그 신동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2000년이죠 그때가. 한 2000년쯤에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옛날 장판지라고 하는 대치표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치표 만드는 건 정시잖아요. 정시 입시도 해봤고 수시에 수시 지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무렵에 2001년에 7차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됐는데 그 7차 교육 과정이 2002년서부터 고등학교에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1년 먼저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교 운영을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잘 아는 진학 전문가이면서 교육 과정도 교과 교육도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뭐 그랬었는데 2013년에 학교를 그만뒀죠. 그러니까 경험이 학력고사 가르쳐 본 것, 수능 뭐 해본 것, 논술 가르치는 것,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입학사정관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입학사정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고등학교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보고 평가해서 선발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본 사람이 어쨌든 뽑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퇴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놀아야 되겠다라는 순간에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해서 우연히 가게 돼가지고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엔 사실 별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썩 놀려고만 이러거든요. 근데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하고 드라마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뭐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인데 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하다가 공부학원이라는 방송을 만들려고 거기서 하게 되고 그 방송을 보는 어떤 분이 또 그 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또 책을 내게 되고 이런 그 후반기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어서 막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 재밌는 일이 이제 제가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우리 동네는 뭐 우리 어머님도 그렇지만 뭐 나이가 80 되신 분들밖에 안 살아요 지금 고향에. 근데 그 밑에 집 할머니가 80이 다 되신 할머니가 이제 진동서 이사님과 같이 우리 집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놀러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옥상에 뭐 빨래를 넣으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참 진동서 선생님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 왜 우리 왔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공부가 뭐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신동엽 이 사회를 보면서 또 신동엽 부인이 또 그 PD를 해가면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보셨고 재밌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나와가지고 입학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프로였습니다. 그 프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전의 위력이라는 거를 그때 실감할 정도로 그때 마라톤 선수 누구 이제 요새는 막 그냥 아파가지고서 이봉주 선수. 이봉주 선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성균관 대학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진동서 선생님이 너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이게 학습은 저렇게 기본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여튼 그래도 그때 그 프로가 의외로 국민들한테 현장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전달을 진동섭 선생님이 많이 해주셔가지고서 프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스승의 날 주요 신문에서 선생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불행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선생님을 한 40년 이상 훨씬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격려의 말씀 너무 불행하다고 하시니까 말씀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국민소득 $1,000가 안 됐던 시대에 초중고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저소득 시대에 배운 사람이 굶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렵게 공부했죠. 선진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중진국 수준이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문화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젊은 아이들, 어린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일단 학생들이 행복하면 선생님들 은근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종례하러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얼굴이 좀 밝고 환하고 기분이 좋으시면 아이들 30명, 20명도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또 행복한 이런 교단, 학교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누구나 다 이런 기분이 좋다 이런 표현처럼 좀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고 그래야지 머리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창의력도 근데 이제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지고 불행해지고 그렇게 교실에 들어갔는데 가르칠 마음이 안 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싶지 않아지겠죠. 결국 그 모든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 텐데 그런 관계에서 좀 잘 원만하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던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교실 문화든 학교 문화든 아니면은 자녀 교육이든 진학이든 학습이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이념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챗GPT다, 특히 챗GPT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세상이 너무 크게 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과연 이게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까지 느끼게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공부하지 않고서는 맛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대학 교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서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싹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국 교육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누도록 하죠. 인공지능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가 봅니다. 갑자기 인공지능 챗 GP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구글에서 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써보셨어요? 그냥 대략 써봤습니다. 한번. 거기 프롬프트에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똘똘하더라고요. 시험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냐면 고들빼기가 쓴박의 차이는 뭐야? 뭐 이렇게. 야, 그거 아나요? 예. 그랬더니 뭐 거의 식물 사전처럼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것 보면 그 전에 이제 빙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빙한테는 콥토어라는 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야. 그랬더니 뭐 콥토어에 관한 쫙 설명이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과서가 필요하고 무슨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인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그때 2011년에 그 IBM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퀴즈대회 나가고 그다음 의료진로 나가고 그랬는데 야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똑똑하다 그랬거든요. 가천대학을 왓슨이 뭐 준비하려고 예, 그런데 이제 2015년에 교육과정을 고시했는데 2016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데 사람을 이기다니.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교육에 이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바둑에 한정돼 있었으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상은 인공지능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해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다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람의 역할이죠. 사람은 사람 넣어야 되고 가슴이 따뜻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고시하고 나니까 바로 챗 GPT에다가 뭐 바드, 빙, 그다음 뭐 우리 카카오에도 보니까 뭐 아수법이라고 뭐 그런 것들이 생성형 AI가 답을 막 해주잖아요. 물어보기만 하면 하루가 너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얘가 무슨 답을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하면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 AI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학력 격차, 소득 격차, 이 격차가 엄청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세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지금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직업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뭘 설정하지?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 내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챗GPT 하나만으로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챗GPT가 내 꿈을 그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사람이 더 기가 죽거나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목표를 더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주변에 있는 것들이 뛰어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뭔가 그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또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현상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교직 초창기 시절에 뭐 전광룡의 껍빗단이라는 소설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벌떼처럼 뭐 이거 배금주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회주의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IMF를 지나오면서는 이게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잘 벌리는 직업, 혹은 뭐 돈 세다가 죽어라. 그러니까 교육은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은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나 테크닉을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대인관계, 좋은 협력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떠세요? 저는 뭐 전교육 말씀하셔서 그런데 일단 이제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지도체를 중시를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덕이라든지 체가 지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이제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실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SNS라든지 전자매체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서 제대로 운동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존 훈련은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또 이제 즐겁게 놀리면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기본적인 구기 종목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또 신체 단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좀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좀 키워줬으면 초등학교 단계는 좋겠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 한 5학년이나 6학년 단계에서부터 지적인 교육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겠느냐.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학교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덩치는 굉장히 큰데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윤리든 도덕이든 하여튼 일단 남을 좀 배려해야 되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장점을 갖다가 살려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하여튼 중학교로 와서 좀 덕을 좀 강조하면서 지를 좀 가르치고, 그 덕과 치가 이제 완성된 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치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평상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할 때 뭐 스티브 잡스가 철학과 출신인데 공대 공학 수준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혁신적인 인물이다. 혁신적인 그 인물 밑바탕에는 인문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인문학이 있는데 공학적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밑바탕에는 그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도해 보니까 코로나 학번이 문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대단히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 면접을 봤는데 온라인으로 면접 무지하게 잘 봤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얘가 왜 이러지? 협력도 안 되고 버벅대더라. 그냥 마스크 썼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미남이었는데 백교노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고 근데 그 위에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공부하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태도를 무시하고 공부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빌런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또 태도거든요. 특히 이제 학습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만 그 학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뭐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뭐 윤리의식이나 도덕심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잘 키워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좀 제대로 인간적인 토대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독서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그래도 고전 영역에 속하는 뭐 주분문이라든지 데미안이라든지 뭐 시탈트 같은 거, 시탈트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정도 책을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부터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도 특히 이제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니까요. 그럼 뭐 독서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치는 것만큼
좀 학교에서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국어 선생 출신이니까 네. 그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하고 독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독서를 별도의 꼭지를 잡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지만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하는데 공부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면 공부란 무엇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문제. 네. 누가 말했을까요? 공부란 서울대학교가 말했습니다. 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네. 문답, 토의, 토론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얘기는 앞으로도 끝까지 좀 물고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또 그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읽는 책도 의외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감정을 갖다 공유한다는 것이 가족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책을 엄마도 읽고 딸도 읽고 또 아버지도 읽고 아들도 읽고 또 부부가 또 같이 읽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음악을 같이 듣는 것 이상 또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것 이상 의외로 또 뭐 골프를 뭐 같이 치는 거 그 이상으로 더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독서 문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 잔 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제가 90년대 후반에 가르쳤던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학부모가 됐고 90년대 초반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제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중학교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보내면서 별로 말도 않고 엄마한테 인사도 않고 옆에 아저씨한테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큰 소리로 인사도 참 잘하고 인간성도 참 좋아 보였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애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자유학기제를 처음에 도입하실 때 굉장히 그 무형교육감을 도와가지고서 활동 많이 하셨는데 그때 원래 자유학기제 취지가 뭔지 거기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말 그대로 자유. 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자유를 가르치자. 그래서 자유학기제인데요. 근데 그 무렵에 그 자유학기제가 이제 진로를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오인이 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로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유치원서부터 아이들에게 선택을 가르쳐요. 이제 유아 중심 교육 과정과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유아 중심 교육 과정은 이제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놀이를 선택하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오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머리에 브릿지를 할까요? 뭐 슬리퍼 신고 학교를 갈까요? 운동화 신고 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학교 때 보면 교복 입지, 배우는 과목 다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활동을 만들어서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학기제는 자유다.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4가지 영역이 뭐냐면 진로, 주제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하나는 체육 활동이 있어요. 학교 체육 활동.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가 진로가 1번이었어요. 2015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이제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 진로가 1번이니까 이 자유학기제는 진로와 관계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원래 자유학기제 목표는 진로보다 그 앞에 있는 주제 탐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 시간을 줄여서 1시간을 줄여가지고 활동을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가 어려운 활동도 만들고 쉬운 활동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전해야 될 학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이가 저걸 싫어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진짜 싫은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저 활동은 좀 어려워.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어려워 보여. 그랬을 때 거기에 도전해봐라. 한번 해봐라. 진짜 어려운 건지.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활동을 권하는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도전해보는 거죠. 도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성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성적을 안 내줄게. 그것뿐만 아니라 한 학년 전체 안 내줄게.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데 현장에서 그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어수선하게 동아리 활동과 별 차이 없이 되고 뭐 진로 체험 활동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1번이 주제탐구, 2번이 진로, 3, 4번은 없어졌어요. 자유학기제 동아리나 체험 활동 같은 거. 그건 그냥 알아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죠. 영역을 없애고 시간은 이제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시간을 줄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이 뭐 인사도 안 하고 버릇이 나빠진다 이건 좀 자유학기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고요.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도전이죠. 도전적 선택. 좀 더 어려운데 선택하고 싫어할 만한 것, 내가 지금 저거 나 하기 싫은데 하는데 도전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잘 되면 그게 너의 진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 이제 느끼고 난 뒤에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특히 이제 그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탐구가 끝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로도 좀 결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고등학교로 이제 공부 좀 해나가자. 원래는 이런 뜻이었던 것이었군요. 그렇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또 평가가 이제 석차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매일 석차 내고 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해가지고 이제 혼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안 이루어진다고 막 울기도 하고 숙제 못했다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니까 또 이제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다 보면은 남한테 인사도 또 까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사춘기로 변할 때쯤이고 또 자기 어떤 그 주장이 강해지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학부모님들이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기 자유학년을 지내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앞으로 다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학교가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이 선택교육과정이라는 게 유치원, 초등학교, 2020년에는 초등학교에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선택, 고등학교에 와서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이게 선택이라는 쭉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학 학과 선택, 취업 선택, 배우자 선택까지 쭉 이어지는 그 선택의 일관성이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자기 중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당신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 또 자율적인 어떤 의지를 갖다가 중요시 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책임까지도 이제 부여해 준 건데, 근데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선택을 해놓고 그걸 또 이제 아까 뭐 자기 임무를 갖다가 완수하지 못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참 많고 해서 그런 걸 좀 학교에서 도와줘야 되고 학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선택할 때는 자기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욕심만은 안 되거든요. 그걸 하여튼 학교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휴문고등학교라든지 뭐 여기 세화고등학교, 단대고가 다 마찬가지인데
재학생들이 거의 재학생들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받아보면 재학생들은 400명 정도 원서를 쓰면 재수생들이 어떤 때는 450명, 500명씩 원서를 써가지고서 120%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작년에도 수능 재수생 응시 비율이 25%가 넘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재수생 문제도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한 말씀. 재수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런 얘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떤 대학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랭킹 한 5위나 6위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좋은 의과대학을 10% 안쪽으로 합격을 해서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1학기 중간고사나 하여튼 1학기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제일 좋아가지고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교수들한테도 참 칭찬도 많이 받고, 1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학교에서 적응을 완벽하게 잘한 학생이었거든요. 의과대학에서. 근데 그 학생이 여름방학 때 학교를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이 학교도 내가 적응을 잘하고 굉장히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데 수능을 한 번 더 봐가지고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 고급 수학을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1학년 때 배우는데 수학을 배워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쉽게 풀리더라는 얘기고, 또 생명과학을 또 배워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물도 어렵게 참 배웠는데 막상 또 대학에서 공부해보니까 생명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시 국어하고 영어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 너 그래도 그쪽 대학 교수님들이 너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의리를 중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 그 대학 나오나 서울대 의대 나오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냥 그 대학 다녀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능 끝나고 왔더라고요. 몰래 다녀오고 원서를 냈는데 딱 한 문제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의대도 10%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수능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한 문제밖에 안 틀릴 정도니까 다른 과목도 다 만점 맞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로 너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제일 나쁜 시험이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200문제 가까운 문제를 갖다가 푸는 시험인데 한 번 보고 끝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라는 게 없는 거죠. 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몸 컨디션도 있는 거고, 어떤 한순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한 시험이라고 수능을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인데, 수능을 할 때 평소에는 잘하다가 망쳐가지고 대수능 망쳐가지고서 엉뚱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충분히 연세대나 고려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이 지방 국립대학 정도밖에 합격을 못하니까 그 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학생들이 3년 동안 노력해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능에서.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원하는 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수시에서도 6개 다 떨어지고, 또 정시에서도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으니까 다 떨어지고, 실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내가 1년만 더 공부해서 또는 2년 더 공부해가지고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라고 해서 원서도 안 내고서 그냥 재수하겠다는 애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은 그런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강남에서 몇 년 살아가면서 그것도 못 도와주겠냐라는 부모들이 만약 있다면 애들은 꺼리끼 없이 재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이상을 더 추구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뭐 거의 100%가 넘는 학생들이 재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금 뭐 이 국가교육위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젊은 한참 공부를 세게 할 수 있는 20살짜리 청년들이 재수라고 하는 완전한 암흑이 동굴에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특단의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개인의 입장과 사회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삼수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학교 다녔던 상황으로 보면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을 계속 수능을 망쳐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 낭비다. 네. 젊은 학생들이 빨리 공부하고 입직을 하든가 아니면 더 발전된 길로 나가야지 계속해서 고등학교에 수능 문제나 계속 몇 년씩 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문제를 결국은 어떤 전체적인 사회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재수하는 학생들 점수를 좀 한 5점씩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뭐 3수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수를 하면은 좀 사회적인 낭비가 심각하다, 국가적인 낭비로 이어진다 라는 걸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얻게 된다면은 그런 강력한 정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제 아이가 삼수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뭐 재수나 삼수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실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성적도 오르나?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있는 거죠. 재수생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포럼 때 발표한 거 보니까 원광대 의대에서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그만둔 비율이 무지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다시 와서 좀 더 좋은 의대로 가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도 있고 또 논의 중에 하나는 재수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생으로 지내다가 의대를 오는 경우는 학업에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지금 그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제도권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이제 자유의지에 약간 반한다 하더라도 원래 교육이라는 게 꼭 법률로 이렇게 뭐 규정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법률 하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제도라든지 법률로다가 재수, 삼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방향,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시를 뭐 크게 지금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시를 크게 확대한다 하더라도 재수생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또 이제 의대 지금 뭐 의대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하는데 의대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최대한 확대를 한다. 이래도 재수생들은 크게 줄어들 거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수에서 성공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 수학능력 시험 1년만 공부하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나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1년이면은 그게 수능 과목이 많은 것 같지만
뭐 국어 3과목에다가 영어 2과목에다가 수학 3과목 정도인데 과학 4과목이고요. 과학 2과목이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머리 되는 학생들한테는 1년에 6번, 7번씩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신감이 있으니까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재수 문제는 우리가 좀 각별히 좀 이런 국가적 틀에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정시에 그 재수생 비율이 한 70% 가까이 된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네. 지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음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그 문제가 확실하게 그 테이블 위에 올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든가 아니면 좀 늦게 정신을 차렸다. 예, 고등학교 때 그냥 시험만 좀 못 봤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인데, 그런데 대입 예비 학교나 뭐 그런 좀 공적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고4,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뭐 이런 단계에서 공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 아이들은 수능 공부보다는 좀 더 괜찮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재수 3주 해가면서 똑같은 공부를 갖다 3번, 4번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공부를 할 것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학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제과를 가는 학생이 경제 수학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못해서 대학에 가서 경제 수학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예비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그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이 학생이 공부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입학 자격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냥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 인생에서 재수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재수의 인생을 낭비하는 건 별로 안 좋죠. 나이 오래 살아보시니까 그 젊은 시간에 한 시간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요.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보다도 젊었을 때 어떻게 그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갖다가 보냈느냐가 인생 전체를 갖다 지배하거든요. 재수 3년 동안 그냥 똑같은 공부를 갖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몰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재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부모들이나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이제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강연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질문 중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가장 그 질문이 좀 많지 않은가요? 예, 고교학점제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는 건데 뭐 고교학점제는 간단히 뭐 그냥 학점인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면 이제 다 학점을 따가지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 강의실에는 안 들어가고 잔디밭에까지만 가면 F학점은 천재가 되잖아요. 학점 좋은 존재가 될 거냐, F학점은 천재가 될 거냐 이런 건데 이게 고교학점제를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그냥 대학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대학에 3년 땡겨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래도 되죠. 이게 7차 교육과정이 들어왔을 때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인데 그걸 국민한테 설득하는데 4년 걸렸어요. 97년 12월 30일 날 고시했는데 적용한 건 2002년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잡았냐 하면 학부모들의 그 대학을 선택의 대학에만 있었으니까 대학을 경험한 비율이 15%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요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 시대의 학부모님들은 거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고교학점제 뭐지? 그건 대학처럼 가는 거예요. 그럼 학점제의 특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과목을 선택한다. 또 한 가지는 F가 있다. 공부 안 하면 F야. 질문 없냐? 없어요. 학교 가서 1년 내내 자도 출석만 하면 졸업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공부를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킬 거야. 근데 진짜 졸업을 안 시킬 거냐? 그럼 골 아프잖아요. 핀란드에 제가 가보니까 고등학교 4학년이 있더라고요. 졸업 안 하는 한 반쯤 있어요. 적지가 않아요. 맞네.
무지하게 많은 애들이 한 30% 정도 하는 애들이 졸업을 못 해가지고 학교에 1년 더 다니는데 얘네들이 창피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가 벼슬인 것처럼 저 자랑스럽게 된 거잖아요. 난 공부 좀 잘하니까 재수하거든. 벼슬인 것처럼 이 학교에 남아서 4학년 이게 벼슬인데 우리나라는 졸업을 못했어. 그러면 옛날 말로 꿀돌이라고. 저 때도 꿀돌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F를 안 맞게 하려고 하죠. 근데 F라는 말 자체가 좀 너는 실패한 놈이야 이런 느낌을 주니까 F라고 하지 않고 I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I야. 인컴플리트라고 이렇게 말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고교학점제란 뭐냐? 첫째는 선택형 교육과정인데 공부 안 하면 네가 선택한 것조차 안 하면 그건 F야. 근데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말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학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공부할 걸 다 맞춰야지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냐. 1학년 때 국어를 배우는데 통째로 국어였다가 이제는 1학년 1학기 때 국어 1을 배우고 2학기로 넘어가면 국어 2가 되죠. 그러니까 1학기 때 국어 2를 통과를 못하면 너는 국어 2로 못 가. 근데 학교가 못 가게 해주진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석만 하지 않으면 가면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근데 두 번째 얘기는 그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것, 그것과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 교수학습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좀 더 그 현대에 맞게.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의 공부는 수능 문제 풀고 오답노트 쓰고 문제 풀고 오답노트 쓰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개념과 원리, 교과 지식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탐구활동을 해보고 탐구활동한 것을 발표하고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성찰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하는 학습과 관련된 변화인데요. 이건 꼭 고교학점제에서 변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 때도 과목은 선택했지만 교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열심히 떠들다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휴강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해서 수업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고교학점제라는 이름 안에 거기다가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개선, 그걸 담아놓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탐구하는 수업을 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데 근데 수능시험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수능시험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2학년 1학기 때 생활을 배웠어요. 수능은 끝에 가서 봐. 2학년 1년 동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기형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야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를 3학년 2학기 말에서 가서 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걸 복습하고 있는 게 낫지 새로운 걸 더 어려운 걸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입시의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입시 문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학부모들이 질문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 과목을 갖다가 절대평가하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실제로 절대평가를 하느냐 상대평가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교과 전형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지금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만약에 뭐 상위 15개 대학에 있다. 그러면 그게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만 못하는 거죠. 학교장 추천 그 지역균형 전형이 있잖아요. 10%를 교과로 하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차피 원점수도 있고 평균도 있고 수강대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걸 가지고 대학을 선발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뭐 상위 15개 대학이야. 그러면 상위 15개 대학에서 1학년 성적 가지고 애들을 뽑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2, 3학년 때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1학년에 절대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경쟁이 있지만 1학년 때 성적이 좌우할 만한 이런 학교들이라면 그것을 변별자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 전형을 80%씩 뽑잖아요. 그러면 전문대도 그렇고 뭐 전문대학이라든지 지방
특히 사립대학 같은 데는 전부 교과전형이라고 하죠. 예. 학생부 그러니까 종합전형. 거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1학년에서 네. 그 절대평가 할 거냐 말릴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이게 그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학은 교과 전형만 안 하도록 하면 예.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최상위권 대학들은 뭐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평가라고 연고대도 사실 교과평가는 뭐 500~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학생들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이제 공통교과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단계에서 배우는 뭐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런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은 그냥 그 지금 절대평가를 하면서 등급이 사라진다. 석차 4%까지 1등급, 뭐 12%까지를 11%까지를 갖다가 몇 등급, 뭐 2등급 이렇게 하던 거를 갖다가 이제 없애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지금 일반 선택 과목도 없애겠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교육부에서 발표를 안 했나요? 곧 할 겁니다. 곧 하나요? 예. 교육과정 고시했으니까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절대평가가 됐든 상대평가가 됐든 대학 입시에 별로 큰 영향을 못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크게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니다. 문제가 뭐냐면 딱 교과전형인데 그것도 일반 선택 과목을 갖다가 그 등급을 안 내면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만 가지고 교과전형을 하지는 어차피 못한다. 그러니까 그쪽은 교과전형은 아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일 테고 그리고 교과전형을 사용하는 지방의 대규모 사립대나 아니면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가 곤란을 겪을 텐데 그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을 보통 이제 한 학기당 배우는 과목이 7개, 8개씩 배우게 되니까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하면 20몇 개 정도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 수능 과목은 10과목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교 학점제 자체가 수능 준비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중심으로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고교 학점제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대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좀 썩 좋은 그런 교육과정도 아니다라고 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시제도가 수능 영향력이 크다면 그러면 현재 교육과정이 성공하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이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왔는데 왜 취직을 못하냐.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지. 기업에 쓸만하지 않다. 내가 직접 학교를 세우겠다. 우리나라도 태자대학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자대학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는데 한전공대 한전에서 뭐 혜택을 만들었는데 왜 만드냐. 뭐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를 길러내야 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수능 가지고는 미래 역량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수능을 봐라. 그러면 수능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미래 역량이 길러지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근데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이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학년인데 이 학생들이 7월 수능, 이 학생들 7월 수능은 언제 결정되나요? 수능을 늦어도 4년 예고제 때문에 내년 2024년 2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 2월 달까지는 결정이 돼서 이제 공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네요. 뭐 이렇게 왔다 그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보면 아마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내부에서 결정이 또 됐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부모나 2학년 학부모는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2028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말도 있고, 또, 경기도 지역은 좀 일찍 시작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이미 시작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됐는데,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네, 성적내는 것도 똑같고, 입시도 똑같고. 네,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게 되는 2026년 대입도 똑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하는 것도 똑같은데, 단지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붙이면서 교과가 1시간 줄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그 다음에 창의력체험 활동도 1시간 줄어가지고요. 중학교 때 주당 33시간이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온 아이들은 3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1학년이 3학년 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오는 그때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된다. 딱 맞춰준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수업을 왜 줄였어요? 그런 물음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아이들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대학 입시에 또 불리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수업을 줄인 이유는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하다 보면 이게 공강이 있어야지만 그 학생들이 선택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선택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세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도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실제로 학기별로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지금 현재 완전히 2022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 때가 돼야지 학기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를 갖다가 2학년 1학기 때, 물리 2를 갖다가 2학년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갖다가 학기별로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물리 1을 갖다가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걸쳐서 배운다 이거죠? 그렇죠. 학년별로 하지 않고 학기별로 해라 그러는데, 현재는 그런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고교 학점제는 앞으로도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이신 진동도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치른 입시를 갖다가 2025 입시라고 하는데요. 2025 입시가 전번에 발표가 됐는데 뭐 많이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뽑는 인원수라든지 워낙 2023, 2024에도 바뀌었기 때문에 2025 입시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중요한 것이 학폭과 관련된 학생들이 지원을 못한다든지, 또 지금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 선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던 과들이 그걸 풀었다든지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이 2025 입시에 대해서 그 특징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을 이제 차례차례 예고를 하거든요. 대입 4년 예고제에서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2학년 말일이 끝날 때, 4년 남았을 때, 그때 수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정시에 지원 횟수를 아니면 수시 정시를 통합한다든가 그런 큰 변화가 있으면 4년 예고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8월이 되면 대기업에서 기본사항이라는 걸 냅니다. 뭐 이대로 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대학이 그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요. 그 시행계획이 사실상은 그 큰 그림의 요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우리는 이 학생들을 이렇게 뽑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2학년 4월 말일날까지 발표를 하면 5월 1일날 신문에 나죠. 뭐 대학은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뭐 신문에 나는데요. 그 안에 한번 정해놓은 건 바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천재지변이 아니면 바꾸지 마라. 그런데 모집단이 뭐 수시 정시
비는 어떻게 뽑고 수능 반영비는 어쩌고 그다음에 뭐 가나다 건중에 어느 군에 속하고 네. 뭐 단계형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일괄 단정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이 시행 계획인데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대입에서는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다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결과 뭐 이것저것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학폭과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대학별로도 전형이 조금 달라졌는데 한마디로는 대동소이하다. 2024와 2025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학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꼼꼼히 제가 올해는 고3 입시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치러야 될 입시를 갖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양쪽에다 딱 놓고 하나하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봤더니 서울대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서울대는 뭐 진짜 한참 가다가 하나 찾아냈는데 거의 없다가 뭐가 있느냐면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화학과는 뭐를 권장한다.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에서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을 갖다가 서울대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리교육과는 권장 과목을 폐지했더라고요. 문과에서 왜 지리교육과만 말이지 그 권장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 걸 폐지를 했고 의료학과라고 있거든요. 의료학과가 좀 경쟁률이 여기 들쭉날쭉해요. 보면은 참 뭐 예전에는 취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서 뭐 상당히 높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합격성이 높은 학과는 아닌데 화학 2, 생명과학 2를 갖다가 그 핵심 권장 과목으로 해놨다가 이번 화학 1, 생명과학 1로 한 단계 낮췄더라고요. 또 약학과도 뭐 2 중심으로다가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을 정했다가 화학 1, 생명과학 1, 미적분 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권장 과목도 화학 2나 생명과학 2 중에서 두 과목 중에서 하나 정도면 되겠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핵심 권장 과목이든 그냥 권장 과목이든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예를 들어 약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아마 화학표, 생명과학표를 전부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꽤 있으니까 두 과목 중에서 하나는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반드시 요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인데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다면은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연세대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연세대는 일단 학폭 처분자는 수시에서 추천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10명씩 추천해요. 서울대는 2명씩 추천하잖아요. 네, 지역균형. 연세대는 이제 2명을 10명을 추천하는데, 고려대는 12명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근데 하여튼, 그런데 추천형에서는 처분을 받았으면, 그게 1호나 2호 같은 경우는 뭐 경고나 뭐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지원을 받지 않겠다. 지원 불가. 이렇게 했고요. 또 면접을 폐지했어요. 내신 성적이 뭐 1.0등급, 1.2등급 이런 애들도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꼭 뭐 면접까지 봐야 되겠냐 이런 거였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대 추천형은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을 그냥 뭐 인문계는 2개 합이 4고 자연계는 2개 합이 이제 5 정도 되니까 그렇게 높은 최저 기준은 아닌데 최저 기준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논술 전형에서 또 하나 또 바뀐 게 있는데 과학 논술 이게 연세대 과학 논술이야 참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인데 이거 준비 허점도 아니고 안 허점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하여튼 수능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물리2, 화학2까지 공부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 과학 논술을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수학은 전범이죠. 네, 수학이
수학이 미적분이라든지 기하까지 포함되기 미적분, 때문에 기하의 확률 통계, 뭐 그 밖에 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 의외로 했던 부담이 됩니다. 그 수학은 부담이 되는데 과학 페이지한 것이 했던 그 부담을 굉장히 크게 줄인 것 같고요. 아마 연세대학교 작년에 논술전형 경쟁률이 조금 낮았는데 올해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려대까지만 한번 볼게요. 뭐 한양대라든지 성균관대 막 변한 데 많은데 다 설명하자면 한이 없고 그냥 고려대를 보면은 여기는 논술 전형을 이게 2012년인가 언제 폐지를 했는데 갑자기 부활을 했어요. 344명이나 뽑는데 의대 쪽에서는 안 뽑고 일반학과에서 뽑는데 수능 체제가 괜찮아요. 수능 체제가 4합8 4개 영역에서 평균 2등급만 맞은 그리고 또 과학도 탐구도 또 하나밖에 안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그 출제 범위 뭐 수학에도 출제한다 과학까지도 포함시킨다 이런 출제 범위라든지 또 수능 전에 할 것이냐 수능 후에 할 것이냐 요거 발표를 안 했어요. 아마 금방 발표할 것 같은데 요걸 봐서 고려대학이 3점 몇 등급 돼가지고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절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게 일반기 고등학교나 강남에 들어가는 못 봤는데 요 논술전형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논술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고대 혹시 올해나 내년에 모의평가가 있다면 모의평가에 꼭 응시해서 출제 방향이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한다 같으면 4등급, 5등급인 학생도 수학을 잘한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시에서는 수학 그 미적분, 자연계열 미적분을 갖다가 이제 고정을 시켰었는데 요 지정을 갖다 폐지를 시켰고요. 근데 과학은 유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과학은 아마 유지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요거를 뭐 변경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고려대 입학 전형도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현재 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대략 봤는데 목표 대학을 만약 정했다 같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논술 전형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논술은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명을 뽑는데요. 경쟁률이 100대1이에요. 그럼 10명 뽑는데 1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990명 떨어지고 10명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술 전형 붙이려고 합격시키려고 보는 전형이 아니고 이거는 떨어뜨리려고 990명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0명보다 합격된 10명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 누구를 떨어뜨릴 건가를 고민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 좋은 전형이 아니다. 또 준비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10대 1만 돼도 운 좋은 아이들이 합격하거든요. 뭐 사실상 희망 고문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뭐 수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평가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교과 평가가 네. 아주 나쁜 학생들이 거의 없다. 네. 학생들을 어느 만큼이 아니라 잘한 학생이 수능도 잘 본다. 네. 이런 상관관계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능대 학교 성적 흥행관계가 0.8이 넘거든요. 0.9되는 학교도 있고 여기 뭐 제가 근무하던 휴men고등학교도 0.83이니까 거의 학교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수능 성적이 바로 학교 성적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수능 공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몇 개 대학을 지원할 테니까 편향된 어떤 전형에다가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그렇습니다.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했던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부장 선생님 잘 상의하셔가지고서 대동문이라고 가장 큰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올해는 6월 1일날 모의평가, 작년에는 5월달에 모의평가를 했어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이 3월 모평을 갖다가 5월 10일날로 이제
연기를 시키는 바람에 그때 이제 3월 달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막 그냥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3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만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얘는 분명히 1등급을 받을 애가 영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애가 뭐 3등급을 받는다든지 수학을 거의 만점 맞아야 되는데 뭐 6개나 틀렸다든지 이런 사건을 담임선생님은 바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수학하고 영어가 굉장히 3월달에 모의고사 어려웠다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5월 10일날 본 경기도 모의고사는 그냥 대략 무난했던 것 같아요. 6월 이제 모의평가가 평가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수능의 전초전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수능의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그렇겠죠. 뭐 모의고사를 보면 답안지에 해설위에 성적표가 다 멋있게 나오는데 네. 그 학평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성적표만 달랑 나오니까 수능의 전초전 아닌가요? 수능하고 똑같은 그런 게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한 번도 재수생이나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시험은 안 봤잖아요. 처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학교나 이제 그 외부 사람들하고 섞여서 보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시험의 이제 규모가 좀 달라지고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그러니까 수능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고3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11월 달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9월이냐 6월이냐 했을 때 6월이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3월이더라. 그런데 이제 3월 모의평가를 잘 보고 그 성적에서 조금만 더 6월 달에 높여보고 조금만 더 11월 달에 좀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아이들을 갖다 권유도 하고 그랬는데 6월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재수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깨우더라고요. 재수생들이 한 14, 5% 많이 올 때는 뭐 2023년에는 16%나 왔고 뭐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재작년 작년 같은 때도 14%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뭐 28%, 31%, 뭐 25% 이런 식으로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6월 모의평가는 그렇게 재수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했던 재수생들이 많이 달라붙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자신의 위치를, 전국적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수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석차가 참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등급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요런 정도면은 내가, 서울대학을 정시에 갈 수 있어. 고려대를 갈 수 있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하여튼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수능 목표대학을, 수시 목표대학을 정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야, 너 정도 되면은, 한양대는 확실히 되니까, 너 한번 고려대학이나 서울대학 중심으로 수시에서 지원해보자. 이런 담임도 있고, 야, 너, 수능에서 너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 안정된 성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양대부터 지원해야 돼. 또, 너,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지구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너 시험 불안도 너무 심하고. 담임선생님이 또, 그러니까, 건국대학서부터 건국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이렇게 지원해보자. 이런 식으로 담임선생님이 요 성적 가지고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요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보통 6월 말쯤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상담에 들어가고 이때부터 뭐 무슨 학원이다 해서 대형 입시 설명회가 생기고 뭐 이때부터 막 그냥 엄청나게 큰 장판지가 딱 생겨가지고서 그 장판지에서 어떤 담임 선생님은
거기다가 누구는 요 대학, 누구는 요 대학 전부 그냥 색깔로 표시를 보고도 이름까지 써가지고서 귀에다 붙여놓는 좀 가혹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6월 모의평가가 가지는 의미가 수험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모의평가를 보고 난 다음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의평가를 못 봐서 기죽지 말고 잘 봤다고 기고만장하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제 데이터를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을 어떤 학생이 3등급을 받았어요. 3등급을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그냥 3등급 받은 애가 43%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 100명이 3등급을 받았어. 43명은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15명이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3등급에서 수학 1등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3등급이면은 서울시내 있는 대학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성적인데 1등급이면은 수학 1등급? 이 정도 되면은 뭐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기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적 변화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6월 평가를 못 봤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가지고 대학가는 게 아니니까. 여름방학 잘 지내면 되죠. 네, 여름방학 때 더 열심히 하고 도독하게 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새로운 공부 방법을 갖다가 자기가 좀 습관화시키고 또 자기 학습에 대한 태도도 좀 바꾸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바꾸고 심한 어떤 학생들은 이불도 바꾸더라고요. 이불을 바꾸더라고요. 뭐 책상도 갈고요. 도서실에 있는 거 다 싸들고 와서 집으로 다 들고. 그러면 신비일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은 어떤 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근데 4등급 떨어진 학생도 있죠. 그렇습니다. 떨어진 학생은 근데 3등급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4등급을 받는 학생이 21%나 되더라고요. 떨어진 학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잘 봤다 해가지고 조금 자만을 하게 되면은 원래 4등급 학생 4등급을 받는 거죠. 이게 자기 수준에 있다가 실제 시험에서 졸업생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봤을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성적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2등급 받던 학생들을 한번 더 예를 들면 6월 모의평가 2등급 받은 학생이 그냥 2등급 받은 학생은 21%인데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30%나 돼.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수생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재학생, 현재 고3 교실에 앉아있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2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진 학생은 39%예요. 2등급에서 3등급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3등급만 해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2등급에서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작은 1등급은 4%밖에 안 되니까 이거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1등급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저는 이 모의평가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수능 끝나고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운다거나 학습 습관을 바꿔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분명히 요 표를 화면을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성적이 변한다는 거 보시고 성적을 좀 못 받은 학생들이나 좀 나쁘게 받은 학생들은 이 표를 보고서 가능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자기 단점이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6월 모의평가인데 준비도 하나도 않고 그냥 그날 아침에 그냥 컴퓨터 수성사인 요새 뭐 컴사라고도만 컴사 하나 달랑 그냥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지고 대충 시험 보고서 자기 문제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독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과학이든 사회든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었을 때 자기가 각 과목별로 무슨 문제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실제 수능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정리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둬라. 그다음에 혹시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 잘 받은 못 보든 심기일전에서 그 뒤로 공부 계획을 잘 세워라. 그런 얘기일 거고요.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시험은 범위가 있지만 본인은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6월 모의고사 볼 때 자기의 약한 부분만 시험이 더 강조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반대도 있죠. 시험 운이라는 것도 뭐 한 최소 30% 이상 작용한다고. 그래서 핵심이 자기가 어떤 부분을 혹은 그 과목을 잘 봤다 하더라도 진짜는 실력이 없는데 우연히 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모의고사를 통틀어서 내가 그 진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점검해서 방학 때 반드시 그걸 보완해 나가야지만 3등급이 1등급이 된다. 그래야 운에 또 휘둘리지 않고 사람 운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시험 문제라는 게 골고루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9월 모의고사 보면 또 졸업생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한 20% 넘으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그러나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또 재수생들도 6월 모의평가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 밖에 깨알같은 잔소리 또 있어요. 그죠? 답안지 옮겨 쓰는 방법이 중요해. 징크스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아주 깨알같은 잔소리들이 있는데, 그 잔소리는 아마 학교에서 들으시겠죠? 잔소리 많이 얘기해 주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모의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